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웹3 전문 컨설팅 카탈라지 리서치를 운영하고 있는 이현재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웹3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랑 이제 웹3에서 커뮤니티가 왜 중요한지, 커뮤니티랑 어떠한 전반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글로벌 웹3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일을 한 경험이 있고요. 뭐 아발란체, 폴리곤, 뭐 리플렉스 이런 것들이랑 굉장히 액티브하게 같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에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블록체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많이 희소한 개념이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복잡한 개념들이 막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 이외의 알트코인들, 그다음에 이 알트코인들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이 작은 모집을 할 수 있는 ICO가 굉장히 흥행을 했었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기술적인 복잡도에 대해서 막 크게 다뤄지지는 않고 주로 이제 이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뒤로 이제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들을 접목을 시켜서 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가능성을 보기 시작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이 이더리움을 필두로 뭐 이오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메인넷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메인넷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다음에 이 블록체인에 들어간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강점들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든지 이 블록체인이 얼마나 빠른지에 대한 이 TPS, Transaction Per Second라고 하는 이 TPS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기게 되었었고, 이 메인넷 안에 들어있는 이 주요 토큰들이 어떤 경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토큰 이코노미, 토코노믹스 이런 것들에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더 이제 기술이 성숙해지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이제 디파이, 이더리움 상태이기 위해서 디파이 서비스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게 되면서 디파이도 있었고 NFT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했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마침내 이제 좀 성숙한 시기를 지나게 되었는데요. NFT, 메타버스, 웹3 이런 것들도 그때부터 이제 막 이 단어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업계로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STO나 스테이블 코인, RWA 이런 단어들도 이제 생기면서 실물 자산과 이 블록체인을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꽤 오랜 기간 이 업계에 있었다 보니까 결국 이 블록체인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이 버즈워드들, 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이름을 토대로 한 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죠. 마케팅은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는데 저는 이 블록체인의 초기 역사가 이런 버즈워드들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블록체인이 더 좋은지, 어떤 개념들, 어떤 서비스들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항상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게 지금 이제 내러티브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디핀도 사실 이런 내러티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내러티브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숙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7년에서 8년 정도 이 흐름을 쭉 찾아봤었는데 좀 한 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이 블록체인이 생기기 이전, 그다음에
이 블록체인이 생기고 나서 굉장히 초기 시점, 그다음에 현재, 그리고 미래,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블록체인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쪼개어가는, 가치들을 쪼개어가는 형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희가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 방송사, 대형 기획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TV라는 하나의 플랫폼, TV 안에도 사실 채널이 몇 개 없었잖아요. 지금이야 너무 수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한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30개에서 40개 정도의 채널, 뭐 KBS, MBC, 뭐 SBS 이런 몇 개 없는 채널에 이 만들어지는 이 콘텐츠들을 송출하고, 이 송출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제작사들, 뭐 PD, 뭐 카메라맨, 뭐 작가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몇 개 안 되는 콘텐츠를 보는 그런 시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자기가 만든 콘텐츠를 올릴 수가 있고, 누구나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언제든지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의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가 있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뭐 연예인도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플랫폼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스타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뭐 장동건, 뭐 정우성 이런 몇 명 안 되는 그런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스타들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원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기 때문에 각자만의 스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굉장히 이 한정적이고 정해져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 디센트럴라이즈드, 그러니까 탈중앙화되는 형태로 그런 계속해서 가치가 쪼개어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성과 비슷하게 이 가치에 대해서 좀 쪼개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요. 옛날에는 뭐 채권이라든지 국가에서 찍어내는 달러들, 뭐 원화 이런 것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이후에 이제 회사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회사들이 본인의 회사를 담보로 이 가치를 이제 상장시켜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IPO 시장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ICO, 큰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 자기 회사의 어떤 비전과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ICO 코인을 통해서 이제 모금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이제 쪼개어진, 조금 더 하이 레벨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던 게 이 블록체인을 통한 ICO,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옛날에 이제 ICO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뭐 덱스에서도 그냥 따로 상장비나 이런 걸 지불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만든 코인을 올려가지고 커뮤니티에 풀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 오퍼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더 플랫폼이 다양해졌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회사 단위가 아니더라도 내가 뭐 좋아하는 어떤 IP,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조그마한 것들도 다 토큰화를 시켜서 덱스에서 올려볼 수 있는, 점점 더 이 가치가 쪼개어져가지고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하게끔, 누구나 접근 가능한 그런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의 이 블록체인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무튼 저는 이 디센트럴라이즈드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이 블록체인이 만들어가고 있는 굉장히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결국에는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파급력 있는 그런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것들을 이 프로토콜 경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프로토콜 경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이 블록체인이 이제 성숙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그런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니까, 이 블록체인이 결국에는
블록체인이 결국에는 이 미래에는 금융을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금융을 바꾸게 되는데 모든 것들이 코드 단에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다 코드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 프로토콜 경제라는 말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프로토콜 경제에는 세 가지 이제 배경이 있게 됩니다. 이 탈중앙 생태계의 확장이 첫 번째고요. 데이터 주권의 회복.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에셋 토커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자산의 토큰화. 이 세 가지가 큰 세 가지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탈중앙 생태계 확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앙 집중화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할 수 있고 그런 탈중앙화된 생태계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데이터 주권. 요즘 이제 내 데이터를 보통 이제 약관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한테 다 주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블록체인이 정말 인터넷처럼 대중화가 된다면 내 데이터를 남에게 어떤 플랫폼에 주는 게 아니라 내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생태가 만들어진다는 게 이 프로토콜 경제의 두 번째 배경이고요. 또 세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ICO라든지 IDO, IO, 그다음에 밈코인, 극단적으로 밈코인까지 이 모든 것들을 토큰화해서 이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자산의 토큰화가 세 번째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그 탈중앙 생태계 확장 중에서 금융의 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파급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볼 텐데요. 가장 큰 예시가 디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디파이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디파이가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큰 TV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현재 이제 이 디파이 전체 생태계에 예치된 금액은 한화로 약 164조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한국 전체 투자자 예탁금인 60조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수준의 규모의 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디파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금융 시스템들을 다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에 올려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를 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은행에 예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출하는 거, 그다음에 보험, 그다음에 각종 상품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코드 단으로 올려서 이 탈중앙화된 형태로 이제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올라오고 있고 전 세계에서 특히나 이 금융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일수록 이 디파이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은행이 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이 은행별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다 있잖아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람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가장 대표적인 이 은행의 BM이 예대 마진이잖아요. 예치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할 때 이 이자의 차익을 은행이 이제 먹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은행을 통해서 이 자산을 이제 대출하고 예치를 하고 대출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자의 전달률이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다 은행이 가져가는 거죠. 은행이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형태니까요. 근데 이제 이 구조를 그냥 프로토콜 단위로 이제 옮기게 된다면은 오른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디파이라는 어떤 누구나 다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시스템으로 옮기게 된다면은 그 이자 전달률은 거의 95%. 이 나머지 5%는 이 프로토콜을 보수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은행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자 전달률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발전한 그런 형태의 금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파이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굉장히 형태가 다양해지고 좀 더 이제 이 서비스들이 계속 이제 날카로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예치하고 대출해주는 그런
좀 원시적인 형태의 디파이가 있었다면 요즘은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것들도 다 디파이 탈중앙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 디파이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국에는 이 디파이에서도 옛날에는 그저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다뤘었다면은 요즘 STO나 RWA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실물 경제와 이 디파이가 융합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첫 번째가 그 탈중앙화된 생태계 대표적인 그런 금융의 탈중앙화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데이터 주권, 내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내가 원할 때만 쓸 수 있는 그런 이 방식인데요. 기존의 이 플랫폼들은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실 때 혹은 가입하실 때 자기 정보들을 다 써가지고 그 기업들한테 다 넘겨주잖아요. 사실 약관이 너무 길어가지고 저도 사실 그 약관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약관 해가지고 동의 누르고 이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내 데이터들을 이름부터 민감 정보들까지 싹 다 이제 데이터 그 플랫폼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미래의 이 블록체인이 가져올 그런 세계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태의 팟 안에다가 내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고 내가 그 데이터를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내가 선별해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이 장표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 이 개인정보들을 해킹 당하게 되면서 개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고요. 결국에 미래에서는 이 DID, 탈중앙형 신원증명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해킹이 발생하지 않고 사람들이 개인정보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이 플랫폼들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이 개인정보들을 관리를 하고 제공하고 있다면 나중에는 이 DID, 블록체인을 활용을 했을 때는 이용자가 스스로 관리를 해서 이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만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전달하고 더 이상 그 전달한 정보들이 기업들한테 필요 없다고 내가 판단을 한다면 다시 그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플랫폼이 굉장히 허술하게 만들어서 해킹당하고 이럴 때보다는 확실히 이 내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DI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들 도입을 하고 있어요. 벌써 국방부라든지 피사 이런 것들은 이미 DID를 활용을 해서 각자의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상용화도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자산의 토큰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는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 몇 안 되는 스타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면 지금은 각자만의 스타가 각자만의 플랫폼도 너무 많고 그 플랫폼 안에서도 채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분할되고 탈중앙화되고 있어요. 어떤 한 명의 일약 스타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다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 스타들이 보통 이제 소속사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스타들이 활동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소속사와 이제 스타가 나눠먹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따로 그런 스타들은 소속사를 찾아가서 그렇게 수익을 스플릿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들이 이 어떤 스타가 발행하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그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에게 직접 투자를 해서 어떤 수익들을 나눠가지고 그 스타가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내 보이스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이렇게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 트리플 S라는 그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팬덤이 그 스타들의 활동을 이미 투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그 모드하우스에서 만든 그 트리플레스의 제가 플랫폼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러한 형태로 이 모든 것들의 이 모든 자산의 이 자산들을 토큰화를 시켜가지고 그 토큰을 사람들이 소유를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가 나온다는 게 이제 이 에셋 토커나이제이션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게 이 부동산을 들고 있으면 이 부동산이 말 그대로 부동산이잖아요. 이 자산이 이 집을 사게 되면 자산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이 돈의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품으로 나온 게 부동산을 담보로 그냥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잖아요. 이 대부분의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담보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돈을 조금 유통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현금 유동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개인들은 유동받은 돈을 통해서 좀 더 다시 재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구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계속해서 탈중앙화되는 그런 형태로 이 블록체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것까지 벌어질 수 있느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기계들도 그냥 토큰화를 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내 돈을 유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게 이 자산의 유동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쪼개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 토지 건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 개인 정보, 나의 유명세, 내가 들고 있는 게임 아이템, 굿즈, 라이센스 IP, 모든 것들을 다 토큰화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그 토큰을 사서 나눠서 소유를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들을 또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자산, 이 에셋 토커나이제이션 시장이 거의 한 1200조 원이 아니라 120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건물을 이제 이 토큰화 시켜가지고 유동화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수익들을 공동으로 스플릿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에서 만든 이 IP를 또 토큰화해서 NFT화해서 사람들이 그 NFT를 사고 이 신세계의 어떤 각종 혜택들을 그 NFT 홀더에게 나눠주고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O 같은 경우는 이제 증거를 이제 토큰화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넘어갈게요. 네, 아무튼 결국에는 이 프로토콜 경제라는 게 이 모든 것들을 토큰화를 해서 이 탈중앙형으로 이제 만들어 나간다는 게 이 토큰 이코노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다가올 이 프로토콜 경제에 있어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방향성들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서 다시 이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큰 이제 주제인데 결국에는 이 사회도 탈중앙화된 형태로 이제 쪼개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당근 혹시 많이 쓰시나요? 당근 어플리케이션이 만들고자 하는 이 비전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전 세계를 통합을 시키거나 모든 사람을 통합시키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나아갔었다면 당근의 비전은 뭔지 아시나요? 당근은 결국에는 이 지속적으로 이 지역 커뮤니티를 사일로화 시킨다는 게 그들의 비전이에요. 거의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아파트 한 개의 동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게 이 당근의 비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어떤 사이로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 거기서 이 블록체인, 토큰 이코노미가 결합이 된다면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제 가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 커뮤니티에 내가 기여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모든 활동이나 보상들이 다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될 수 있는 장부에도 기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DAO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DAO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일어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존에는 뭐 굉장히 중앙화된 구조, 우리가 나라만 봐도 행정부가 있고 뭐 이런 어떤 권력 구조가 있고 그런 스트럭처가 쫙 짜져 있잖아요. 기업들도 대표가 있고 그 밑에 C-레벨들이 있고 그 밑에 허리들이 있고 그 밑에 대리들이 있고 이런 좀 그 계층화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DAO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가 중심, 그 기여자들이 중심에 있어서 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그 차이점이고요. 이익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100이라는 수익을 얻었다면은 거기에 있어서 어떤 기업들에서 대표가 굉장히 큰 이익을 가져가고 그 밑에 이제 말단 직원들은 거의 그 이익에는 굉장히 작은 수준의 월급을 가져가는 그런 좀 불공정한 형태의 그런 이익 배분이었다면은 이 커뮤니티의 이 DAO에서는 이 합의된 규정에 따라서 내가 기여한 만큼 그 리워드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떻게 그것들이 측정이 가능하느냐, 이것들은 다 분산 원장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합의하에 이 기여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그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기존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중재자, 그 미들맨이 있다 보니까 그런 수수료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인정보 같은 그런 데이터들을 다 플랫폼이 다 독점을 하고 있었다면 이 DAO 같은 경우에는 중개자가 없다 보니까 다 블록체인 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래 비용이나 어떤 중개 비용이 굉장히 최소화가 되고 개인들이 그 자기의 어떤 주권들, 자기 데이터들을 다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흐름 자체가 이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을 통해서 계속해서 쪼개어나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중앙화된 경제, 거의 한 1990년대 중반까지 이 중앙화된 경제에서 이 플랫폼 경제로 넘어왔고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이 전 세계를 지배를 했었다면 그 이후에 이 프로토콜 경제의 도래에 따라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이후에는 이 커뮤니티가 각자가 기여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굉장히 민주적인 그런 이상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게 이 프로토콜 경제와 이 커뮤니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업계에 있었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 나가는 어떤 서비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변화에는 이 변화에 기여하고 있는 커뮤니티 멤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커뮤니티 멤버들이 그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어떤 그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미래에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각자가 얼만큼 기여하는지 그런 것들이 공정하게 분배가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좀 이상적인 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오늘 약간 좀 개모임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개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모임 같은 경우는 단순히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통해서 이제 어떤 합의를 통해서 뭔가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DAO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모임보다는 조금 더 기능적으로 분할이 되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지역 사업에 있어서
내가 어떤 건물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한다. 내가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그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회 구조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그러면 당연 드리겠습니다.